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제17강부터 18, 19강까지 3개의 강에 걸쳐서 일제강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17강에서는 일제강점기 처음 들어가면서 조선 총독부의 시기별 통치 방식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국내와 그리고 국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바로 시작을 할까요? 자,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으로 35년간이잖아요. 네, 이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등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3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각각의 그 3개의 시기별로 조선 총독부가 우리 민족을 통치한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출제의 포인트는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항목이 딱 있는데 그게 1910년대냐 아니면 1920년대냐 아니면 1930년대 이후의 세 번째 시기냐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간의 화살표를 가지고서 한번 쌤이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는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35년간 가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바로 일본은 패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으로 35년간인데 일제강점기는 3등분이 된다. 어떻게 3등분이 되느냐? 1919년 바로 우리 3.1운동이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또 조선 총독부는 자기들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주사변은 일제가 만주로 쳐들어간 사건이죠. 그것을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하고 그 만주사변 1년 후인 1932년에는 일제가 만주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국가를, 식민국가를 일제가 건국을 하면서 만주를 식민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만주사변이 되는 것인데요. 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일제는 바로 침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37년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점점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데 그 첫 신호탄이 바로 다름 아닌 만주사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가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한일 병합조약, 즉 한일 합방부터 3.1운동 전까지를 우리는 1910년대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1910년대 일제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은 한마디로 폭력으로 우리 민족을 굴복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들의 작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분고분할 때까지 무조건 폭력과 협박으로서 우리를 탄압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강하게 우리를 탄압을 했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계속 한번 때려보자라는 생각에 계속 이들이 탄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고분고분해지기는커녕 3.1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제는 크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한국 민족은 이렇게 무조건 때린다라고 해서 듣는 민족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조선 총독부는 통치 방식을 180도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가증스러운 스마일 작전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일 그 가면을 쓰고 한국 사랑해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가증스러운 미소와 함께 우리한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어떤 그 방식으로 다가왔던 그런 어떤 시기가 바로 언제가 되냐면 1920년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스마일 작전 하다가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침략전쟁을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네, 이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 스마일 작전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가면을 확 벗어던지고 자기들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세 번째, 가장 힘들게,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바로 그 세 번째 시기가 바로 다름 아닌 1930년대 이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기를 나눠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출제의 포인트는 뭐니 해도 구별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 1910년대 폭력으로 굴복시키자라고 하는 이들의 작전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헌병 경찰 통치 또는 무단 통치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다가 3.1운동을 겪으면서 일제는 작전을 정반대로 바꿔서 스마일 작전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문화 통치라고 한 것을 표방을 했지만 실상은 결코 문화 통치가 아니었죠.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는 겁니다. 문화 통치라고 한 것은 일제가 조선 총독부가 내걸었던 하나의 슬로건이었던 거고요.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가면 싹 벗어던지면서 악마가 스마일 가면 쓰고 있다가 그 스마일 가면을 벗어던지면서 악마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세 번째 시기,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왔던 바로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치 방식이 처음에 헌병 경찰 통치에서 민족 분열 통치로 소위 문화 통치, 그리고 이것이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치 방식을 대표하는 각각의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법 하나씩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때리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엎드리게 한 다음에 바로 볼기를 때리는 태형을 집행을 하는 조선태형령, 1912년 이 조선태형령이 바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법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20년대는 이들이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하는 통치 방식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였다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한 어떤 법이 이때 1925년에 나오냐면 치안유지법이죠. 1925년 치안유지법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하고 특히 사회주의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에는 이들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침략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 총동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막 가져갔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무슨 법이냐? 바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각각의 통치 방식을 대표하는 법령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각각의 역시 시기에 경제정책을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1910년대가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어요.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쓸만한 토지가 얼만큼 있는가 관심이 있겠죠.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토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토지조사 사업인데 실제로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농경지를 약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토지 약탈 사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토지를 조사 사업을 통해서 쓸만한 토지가 얼마큼인가를 확정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1920년대에는 바로 그 확정된 그 토지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늘리는, 증식하는 계획이 바로 1920년에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세 번째 시기, 이들은 이제 침략전쟁을 하면서 바로 우리 한반도를 침략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을 하는 일종의 군대 창고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병참은 군대 창고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통째로 군대 창고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 경제정책이 바로 1930년대 이후부터 등장을 한 바로 일제의 경제정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 총독부의 시기별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뼈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을 붙여 나가시는, 네, 그런 어떤 정리를 권하겠어요. 네. 쌤이 만들어 놓은 암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다 알고 계신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네. 자, 우선 여러분, 네. 어떤 한산만이라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여행을 갔어요. 태국도 아니고, 태치국이라고 하는, 네, 나라에 놀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치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어요. 헌분말, 네, 밀가루인지 뭐 분유인지 아무튼, 네, 잘못된, 네, 오래된 헌분말을 먹고, 네, 병에 걸렸죠. 네, 토산병에 걸렸다. 한산만 씨가 태치국에 가서 헌분말을 먹고 토산병에 걸렸다. 아, 그렇게 여러분, 네, 이해해 주시면 금방 여러분 될 겁니다. 네,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조선 총독부의 시기별 통치 방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험지에다가 얼른 한산만, 태치국, 헌분말, 토산병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하나하나 맞춰 나가신다면 기억도 더 잘 나고,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네, 답을 빨리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한산만 씨가, 네, 태치국에서 헌분말을 먹고 토산병에 걸리다. 아, 요렇게 여러분, 네, 정리해 주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우리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 1910년대부터, 네, 먼저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을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이에요. 네. 자, 우선 방금 보신 것처럼 1910년대에, 네,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 즉, 네, 한일합방부터, 네, 3.1운동, 네, 직전까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문안 통치 또는, 네, 무슨 경찰 통치, 헌병 경찰 통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네, 바로 우리를, 네, 고분고분할 때까지 무조건 팬다라고 하는 이들의, 네, 작전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우리 조선인한테만, 우리 한국인한테만 태형을 가하는, 네, 무슨 법령이 이때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 태형령이 1912년에 제정이 되었다라는, 제정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910년대에 헌병 경찰 통치를, 네,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령이 바로 조선 태형령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조선 교육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총독부가 우리 민족을 교육시킨 가장 기본적인, 네,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는데요. 네, 바로, 네, 이 조선 교육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을 그냥 부려먹기 편한 정도의, 네, 그런 어떤, 네, 지적 능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민족으로, 네,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네, 교육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 한국 민족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한국 민족이 모두가 다 똑똑해지면은 통치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최대한, 네, 교육 기간을 짧게 하면서 차별을 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보통 학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가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한국인 그 초등학생이 다니는, 네, 학교는 보통 학교라 그랬고요. 일본인 초등학생,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일본인 초등학생들이 다닌 학교는 소학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만 딱 들어도, 네, 그 학생이 일본인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네, 한국인 초등학생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을 하나 딱 붙잡고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무슨 소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일본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그리고 네, 저는 무슨 보통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네, 우리 조선, 네, 우리 한국인, 네, 초등학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네, 일본인의 소학교는, 네, 기간이 6년이었어요. 6년이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의 보통학교는 기간이 4년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는 1920년대로 바뀌었어요. 네, 1920년대에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거 구별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 자, 그럼 여러분, 네, 일제가 소위 뭐를 표방했다? 문화 통치를 표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3.1운동을 제대로 막지 못한 당시 그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총독이 실질적으로 경질돼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임 조선 총독으로, 네, 부임을 한 사람이 이제 3대 총독의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그 총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 사이토 총독이 조선 총독부의 그 통치 방식을 스마일 작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토가 바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 시기에 조선 총독부에 자기들이 표방을 한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했는데 그러네 여러분, 진짜는 문화 통치가 아니죠. 진짜는 문화 통치가 아니고 실상은 여러분 민족 무슨 통치였다? 그렇습니다. 민족 분열 통치. 우리 민족이 단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통치가 힘드니까 그냥 이간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그러한 통치가 바로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민족 분열 통치를 바로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령은 바로 1925년 무슨 법령이었다? 그렇습니다. 치안유지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유화정책을 펴면서 일단 학교 이름은 계속 차별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소학교,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한국인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보통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이렇게 차별이 여전히 있었지만은 이때 수업 연한은 일제 그 소학교와 같은 6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거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1920년대입니다. 요거. 자, 그다음 이제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선 총독부는 또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느냐라는 겁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문화 통치를 표방을 하면서 뭔가 이 스마일 작전으로 나서다가 1931년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도 이제 스마일 작전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마일 가면을 확 벗어던지면서 나 원래 이래 그러면서 바로 자기들의 그 본연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총동원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냥 무작정 막 가져가는 그러한 법이 바로 1938년에 나왔죠.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법이죠? 국가총동원법이다라는 겁니다. 1938년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황국신민서사. 일종의 암기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황국신민서사. 자, 그리고 궁성요배, 그리고 신사참배 이런 것들을 막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여러분, 궁성요배, 신사참배 이 두 가지는 모두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절하는 거고 하나는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거고 이게 바로 귀신한테 절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궁성은 일본 왕이 사는, 당시 히로히토, 일본 왕이 사는 그 성이 도쿄의 에도성이었는데요. 도쿄에 있는 그 에도성을 향해서 우리 전 국민이 그 궁성을 향해서 그 동쪽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90도 이상으로 굽혀서 절을 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궁성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허리 굽혀서 절을 시켰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궁성요배라고 하고요. 신사참배는 이거 귀신한테 절하는 겁니다. 당시 우리한테는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도라고 하는 일제 그 토착신앙을 무조건 믿게 하면서 그 신도의 사원이 바로 신사거든요. 그 신사에 무조건 참배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신사 참배 강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선일체, 내지인과 조선인, 즉 일본인과 그리고 조선인은 한 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수탈을 해갔고, 그리고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상이 같음으로 나라도 하나여야지 하면서 일본 하나여야지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수탈을 요구하는 하나의 그러한 어떤 그 주제로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무엇을 강요했다? 창씨개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1930년대 이후에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3차, 4차 조선교육령. 이때는 일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다음이었기 때문에 계속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그 학생들을 바로 전지로 보내는 바로 군사 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군사훈련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군사훈련, 교련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학생들을 병사로 만들려고 하는 게 당시 3차와 4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조선 이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둘 다 뭘까요? 조선 사상범이다라는 겁니다. 조선 사상범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독립운동가를 조선 사상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잡혀가지고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는데 그 형무소에서 끊임없이 고문과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가운데에서는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형무소를 나올 때 더 이상 독립운동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분도 좀 있었는데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고 형무소에서 바로 이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형무소를 출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독립운동가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바로 이 자유를 완전히 묶은 그런 어떤 억압을 한 그 법령이 바로 보호관찰령이고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고 그리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출소한 다음에 어차피 또 독립운동할 게 뻔하니까 미리 잡아다가 가둬놓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1930년대 이후에 조선 총독부의 민족 말살 통치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구별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그 출제의 포인트는 구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구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은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땐 틀림없이 여러분 좋은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번만 더 잘 한번 봐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경제 침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그 한일합방 되자마자 시작을 했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의 근거 법령은 토지조사령입니다. 이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제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어떤 정책은 근거 법령이 있고 그 근거 법령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근거 법령에 근거해서 정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정상적이라면 법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시가 그 다음이 되는데요. 일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그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또 하나의 이들의 그 행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일단 행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 근거 법령 없이 행동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뭔가 잘 될 듯 할 때 별 문제 없이 잘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근거 법령이 나오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등장을 하지만은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은 한일합방 되자마자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한일합방 며칠 후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이 되는데요. 이 임시 토지조사국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1910년 한일합방 직후인 9월에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임시 토지조사국이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임시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 임시 토지조사국이 이미 토지조사 사업을 법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토지조사 사업은 실제로는 한일합방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방식이 뭐였냐면요. 전국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그 토지의 소유자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문서를 임시 토지조사국에 몇 월 며칠까지 바로 제출을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 붙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한부 신고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한부 신고제 하에서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일제가 바로 제시했던 그 기한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신고서를 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신고서가 한 장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장이었고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그 신고서 양식에 누락이 되면 네, 잘못된 그런 어떤 표기가 있으면은 바로 이것을 접수를 안 했다라는 거죠.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이 그냥 도과되는 경우가 있었고, 네. 또 당시 우리는 공동 소유의 그 농경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 신고서에서는 네, 소유자, 네, 오직 한 사람만을 적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소유자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네,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기한이 도과되는 경우도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반일 감정. 일본이 하라고 한 건 정말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신고 안 된 토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선 총독부는 이 모든 그 신고가 안 된 그 토지를, 바로 주인이 없는 무주의 토지로, 간주하게 되면서, 그 무주의 토지가 된, 토지는 전부 국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40%의 우리나라의 농경지를 갑자기 소유하는 그러한 대지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조선 총독부는 바로 일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와 같은 그런 토지회사, 동척은 여러분 1908년에 이미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히가시야마, 가타쿠라 같은 여러 토지회사들한테 아주 싼 가격으로 불하합니다. 불하라고 하는 말은 그 국가가 정부가 민간에게 싼 가격으로 어떤 재산을 바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바로 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우리 농경지를 불화를 받은 일제 이러한 그 토지 회사들이 마치 그 오늘날의 아파트 분양하듯이 일본 본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한테 조선의 농경지를 바로 분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본토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바로 조선 농경지를 분양을 받고 한반도로 건너와서 새로운 지주가 된 그러한 일본인 신지주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당시 우리 그 소작농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하면서 소작농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작농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그 지주 전호제 하에서의 지주와 소작인, 즉 전호, 소작인 간의 바로 소작 계약은 원래 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지주로부터 빌린 땅을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내는 그런 어떤 구조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농사를 더 못 짓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자기 자손한테, 자기 아들한테 바로 그런 어떤 소작인으로서의 지위가 세습이 되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매년 소작 계약을 매년 갱신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소작 계약이 계속 갱신이 되니까요. 어떤 소작인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어떤 지주한테. 그 지주는 다음에 소작 계약은 그 소작인하고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 농경지에 말 잘 듣고 그리고 고분고분한 아부도 하는 그런 소작인을 새롭게 고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농경지를 소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하는 그런 어떤 계약제로 1년 단위의 기한부 계약제로 바뀌게 되니까 소작농은 그전까지는 정규직이었다가 이제는 매년 내가 어떻게 나의 소작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작농은 지주한테 얽매이면서 예속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이 된 바로 이 소작농들은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전민이 되거나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못 견디면 그냥 국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한 지역이 여러분 어디냐? 만주, 연해주 이러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역시 1910년에 회사령이 처음에 딱 제정이 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에 바로 허가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 허가제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은 방식이 기한부 신고제였던 반면 회사령은 제정 당시에는 허가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회사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은
조선 총독이 허가를 안 해주겠죠. 네, 그래서 1910년대에 이때 우리 민족에서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뭐 친일파 회사 정도, 그 정도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랬고요. 자, 이번에 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 경제 침탈은 뭐니 산미증식 계획이 되겠어요. 1920년부터 34년까지 이렇게 1차가 산미증식 계획이 전개가 되고요. 1934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1940년에 제2차 산미증식 계획이 재개되어서 일본 패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1920년에 처음으로 바로 탄생을 한 산미증식 계획은 바로 이랬습니다. 개간 간척사업, 수리시설 확충해서 최대한 많이 한반도 안에서 쌀의 생산을 늘리려는 그런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가져갔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강제로 부담을 시키고, 그러자 당연히 여러분 최대한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가 먹을 쌀은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지주들이 최대한 많이 소작료를 바로 가져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작료가 점점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산민증식 계획에 최대한 많은 수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제가 지주편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소작료를 걷게끔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조선총독부의 비호를 받는 지주제가, 식민지 지주제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본인 지주도 아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건너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의 지주는 대체로 일본인 지주 아니면 친일 지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쌀을 굉장히 많이 수탈해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밭을 논으로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구조가 심화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령이 처음에 1910년에 딱 제정이 되었을 때, 1910년에 딱 제정이 되었을 때는 허가제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령이 1920년에 개정된 회사령은 바로 신고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령이 1920년에 개정이 되면서 신고제로 바뀐 것을 사실상의 그 회사령의 폐지와 같기 때문에 회사령의 폐지라고도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말과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목 바뀌었어요. 1930년대 이후에 세 번째 시기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바로 일제 경제 침탈은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점점 죽음으로 가게 되니까 바로 일제가 일제강점기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차이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새마을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뭔가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조선총독부의 노력을 하였지만 이것은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농촌이 못 사는 이유를 바로 이 일제 수탈 때문이 아니라 그 농민들이 사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원인을 바로 농민들한테 돌리게 되면서 좀 더 절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한 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농촌진흥운동이 1932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1932년에 소작인들이 하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이 소작인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소작인들이 일을 안 하면서 바로 지주한테 항거하는 바로 그 소작인들의 단체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소작쟁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작쟁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쟁이를 최대한 무마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 일단 1932년에 조선 총독부가
소작 조정령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소작쟁이를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32년에 소작 조정령은 오히려 지주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작인보다 오히려 지주한테 좀 더 큰 이익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소작쟁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제가 내놓았던 소작 조정령은 오히려 그 소작 조정령으로 인해서 더욱더 소작쟁이가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2년 후인 1934년에 바로 일제가 내놓은 또 하나의 법령이 뭐냐면 조선 농지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시 일제는 면직물 공업하고 모직물 공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것은 바로 목화, 면화죠. 그리고 모직물 공업의 원료가 되는 것은 양털이죠. 그래서 이 목화하고 즉 면화하고 양털을 일제는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반도에서 그냥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한반도에서 그 목화하고 양을 양털을 바로 깎기 위해서는 양을 길러야 되잖아요. 양을 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양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잘 살죠. 양은 추운 지역에서도 양은 잘 살아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북쪽에서 양을 기르게 하고 그리고 목화는 남쪽에서 주로 목화를 재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목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요. 북쪽에는 양을 기르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 정책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용어들은 다 언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즉 1930년대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계속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1938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국가총동원법은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수탈을 바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근거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친일파들은 이때 국가총동원법이 나오자마자 이 국가총동원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경배 찬양하는 어떤 단체 하나를 만들어요. 국가총동원법 직후, 연도는 1938년으로서 같은데 국가총동원법 직후에 친일파들이 당시 내노라 하는 그 대표적인 우리 한반도의 친일파들이 국가총동원법을 지지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그 단체의 이름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군면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점점 더 도군면 단위로 이제 세분화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마을 단위로까지 내려가가지고 마을 단위의 10가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애국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최하위 조직까지 바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법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가구 단위의 바로 이 애국반이 바로 수탈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1940년에는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명칭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전국에 한 40만 개 정도의 애국반이 바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군요. 그게 이제 수탈의 기본 단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적자원 징병, 징용, 또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물적자원 공출, 그리고 식량 배급, 어떤 물건을 지정해준 가격으로 강제로 그냥 매입한 거를 공출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식량 배급까지 함께 전개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에 바로 조선총독부의 시기별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의 포인트는 구별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 18강, 19강까지 우리는 내내 이제 독립운동을 할 거예요. 독립운동을 할 건데 우리 제17강의 남은 시간에서는 1910년대에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1910년대 국외의 독립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 1910년대 독립운동 가운데에서 국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다가
1910년에 한일합방 되어가지고 1911년에 바로 105인 사건으로 바로 강제로 해산당하죠. 그래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신민의 비밀결사였던 신민회가 1911년에 강제 해산당하였다. 이거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개화기의 무력투쟁은 의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무력투쟁은 독립군 활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의병, 그 의병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바로 이 마지막 의병 부대였던 바로 이 부대가 결국 이제 전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독립군 활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북 지방에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 무슨 부대냐면 최응원 부대, 최응원 부대의 활약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일제강점기에 그 1910년대는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하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죠. 결국 중과 부적으로 우리의 최응원, 의병장 최응원은 결국 잡혀서 1915년에 순절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의병 여러분, 누구? 최응원 일제강점기에 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밀결사 보시겠습니다. 독립의군부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비밀결사가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중심인물은 누구냐? 바로 임병찬이다라는 겁니다. 임병찬은 최익현과 함께, 최익현의 제자였다라고 하죠. 최익현과 함께 을사의병을 이끌었던 을사의병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익현과 임병찬 모두 이 을사의병 때 잡혀서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최익현은 면함 최익현은 적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스시마 섬에서 단식 투쟁 끝에 순절하시고, 임병찬은 살아 돌아와서 일제강점기에 1912년 독립의군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고종 황제와 끊임없이 이 경운궁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는 그 고종 황제와 끊임없이 밀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고종 황제를 다시 황제로 복위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독립의군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은 이거예요. 여러분, 임병찬은 을사의병이지 않습니까? 한 번 의병은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하면서 한 번 거병을 했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생애에서 왕에 대한 충성, 왕조에 대한 충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병장이었던 분은 죽을 때까지 의병장인 경우가 많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 마음을 버리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의군부는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 형태는 이 왕조 벽자인데요. 왕조를 회복하는 사상이다라고 해서 복벽주의를 지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임병찬은 독립의군부를 이끌면서 당시 일본 본토에 수상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이 조선 총독한테 너희들이 강탈해간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내놔라! 라고 하는 국권 반환 요구서, 이 반환 요구서라고는 편지를 보내려다가 보내기 직전에 발각이 돼요. 보내기 직전에 체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 발송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남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비밀결사는 대한광복회가 되겠어요.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최기중, 김자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한광복회는 조금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대한광복회는 그 위계 서열이 군대식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대표를 대한광복회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표가 박상진이었는데 박상진을 총사령이라고 했었고, 김자진이 바로 부사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결국 이 대한광복회도 결국 다 이 발각이 되면서 박상진, 최기중 모두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자진은
만주지부로 이때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주지부로 대한광복회 만주지역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대한광복회가 붕괴되면서 이들은 잡혀서 처형당했고 당시 김자진은 그래서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북록군정서를 나중에 이끌면서 바로 청산리 대첩에 승리를 바로 주도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청산리 대첩의 북록군정서 김자진 장군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군부하고 전혀 상반되는 정반대의 정치 형태를 지향을 했습니다. 왕이 없는 정치 형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국민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건 뭐 수상이건 간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가지고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 동안에 바로 그 투표로 선출이 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임기 동안 바로 국가를 통치를 하는 그러한 국민에 의해 선출이 된 국민의 대표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형태를 뭐라 그러죠? 공화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식 조직을 갖추었다. 그래서 총사령, 부사령 이런 식으로 군대식 위계서열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군대였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밀 결사인 군대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호남을 대표하는 독립의군부하고 영남을 대표하는 대한광복회 1910년대에 국내에서 전개가 된 비밀 결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대비점은 바로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지향을 했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대비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국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참 많이 생겼는데 이 1910년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외 독립운동 기지는 5군데입니다. 5지역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5개의 지역은 출제 포인트가 구별이에요. 또 구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군데가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리고 중국 상하이,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하와이 등 미주 지역 이렇게 5군데가 되는데요. 이 5군데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의 단체 이름이나 또는 어떤 하나의 독립군 부대 이름이 딱 나왔을 때 그게 서간도냐, 북간도냐, 연해주냐, 중국 상하이냐, 아니면 미주 지역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논점, 출제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별하는 게 바로 출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하나씩 보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서간도부터 서간도가 어디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압록강 위에 여기가 바로 여러분 여기 남만주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바로 남만주 또는 서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지널 강도는 바로 여기 아닙니까? 오리지널 강도. 여기가 서간도고 여기가 바로 오리지널 강도 북간도. 자, 그리고 여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밀산부라고 하죠. 여기가 바로 밀산부가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어디냐? 연해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연해주의 이 니은자 요 조금 아래쪽 여기가 바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연해주 하면은 또 블라디보스토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냥 같다. 연해주가 블라디보스토크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또 하나의 도시를 좀 추가를 좀 드리자면 하바로프스크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수리강이라고 하는 강이고요. 흑룡강, 러시아어로는 아무르강이라고 하죠. 바로 아주 큰 흑룡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흘러와서 우수리강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지점에 있는 여기쯤 있는 도시가 바로 하바로프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하바로프스크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출제의 포인트는 구별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보시겠어요. 서간도는 여러분 삼원보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원보는 여러분 우리 신민회 하면서 우리 삼원보 여기가 삼원보예요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지도와 함께. 자, 그 삼원보에 정착했다. 당연히 여러분 누가 주도했다? 신민회가 주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서간도의 이 삼원보 이 지역에 바로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 경은 농경할 때 경자입니다. 네,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네, 공부도 한다, 네, 학문 연구도 한다라고 해서 네, 농사와 공부를 함께하는 단체다라고 해서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경학사가 네, 부민단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경학사 그리고 이후에 부민단 여러분 시기 네, 그렇고 여러분 시기 1910년대 여러분 어디 위치는 서간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거 계속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네, 바로 네, 무관학교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바로 우리 북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북간도는 여기가 되겠고 오리지널 간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북간도 지역은 네, 학교 서전서숙, 네, 그리고 명동학교라고 하는 이러한 학교들이 바로 북간도의 네, 대표적인 학교가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네, 대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 북간도 지역에 어떤 단체가 1911년에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 결성이 되고, 네. 자, 그리고 이 중광단은 3.1운동 이후에 네, 뭐로 이름이 바뀌냐면 북로군정서로 바뀝니다. 처음에 대종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네, 이런 단체가 결성이 되었을 때에는 매우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 단체였어요. 그런데 3.1운동을 겪으면서 3.1운동 이후부터 대한정의단 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군정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로군정서로 바뀌면서 네, 예, 이름이 북로군정서가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독립운동 단체로 출발한 이들은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로군정서는 어디까지나 군대 이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밀산부. 아까 여러분 밀산부 보셨죠? 여기가 바로 밀산부인데요. 네. 이 지역을 바로 중국에서는 밀산부라고 불렀고 이 밀산부에 1909년에 바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독립운동 기지가 바로 한국이 흥하는 동네다라고 해서 네, 무슨 동이라고 했냐면 한흥동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독립운동 기지가 1909년에 밀산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연해주, 네, 요즘 또 연해주가 조금 더 네,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여기가 바로 연해주. 연해주의 중심 도시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1910년 6월. 여러분, 한일합방은 1910년 8월 29일이죠. 그러니까 한일합방 직전에 연해주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유인석, 이상설,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서 네, 바로 네,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13도 의군이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의병부대라고 해도 네, 네,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정미병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만든 네, 전국연합부대 이름이 뭐였죠? 13도 창의군이었죠. 그래서 정미의병이 결성을 한 네, 연합부대는 13도 창의군이고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네, 바로 네, 굉장히 많은 의병들은 전사하거나 잡혀서 네,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연해주로 와서 또 네, 재건을 한 네, 연합부대 이름은 13도 의군이라는 겁니다.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이고 네, 연해주는 13도 의군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유인석 을미의병 때부터 활약하신 의병장 아니겠습니까? 충북 제천에서 네, 바로 네,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분이고 네. 을미의병 여러분 네, 춘천에는 이소웅이 있었죠. 그래서 춘천의 이소웅 그리고 제천의 유인석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상설, 네, 바로 헤이그 특사, 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의 그 헤이그 특사 가운데 한 분이었고, 네. 그리고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로 네, 대한제국이 1902년에 간도시찰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이범윤을 간도 지역으로 북간도 지역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범윤이 도착한 다음에 1903년에 간도관리사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이범윤한테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연해주에서 이렇게 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13도 의군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13도 의군이 모체가 되어서 1910년 8월 이것도 한일합방 직전이에요. 한일합방 직전에 네,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냐면 네, 소리내어 울부짖는 네, 단체다라고 해서 네, 모임이다라고 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과격한 네, 독립군 네,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명에는 네, 한일합방 직전이어서 합병 저지 경문 또 성명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면서 아예 국내로 쳐들어갈 생각을 해요. 아, 그러자 일제에 의해서 결국 13도 의군과 성명에, 그러니까 모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3도 의군의 모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성명에는 연해주는 당시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제 사주를 받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네, 거의 대부분의 네, 핵심 인사들이 모두 일제히 검거됩니다. 네, 그래서 네, 13도 의군과 성명회가 모두 함께 네, 이때 네, 일제 사주를 받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해체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러시아 정부의 탄압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네, 우리 네, 한국인 주민들의 경제권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업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1911년에 바로 네, 위태로운 그 생업을 계속 권장하라는 단체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단체 이름은 생업을 권장하는 단체다라고 해서 우리 이대로 네,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더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권업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체로 또 부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네. 역시 이 권업회가 다음해인 이 권업회 의장은 바로 네, 헤이그 특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상설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권업회가 다음해인 1912년에 신문 만듭니다. 권업회 이름을 따가지고 이걸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신문이라고 그런다? 권업신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네, 주필은 너무나 유명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권업회가 네, 또 모체가 되어가지고 1914년에 네, 최초의 망명정부라고 할 수 있는 네, 무슨 정부가 연해주에서 만들어지게 되냐면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네, 이러한 망명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네, 이상설이 네, 그리고 부통령은 네, 이동희가 맡았어요. 그런데 이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모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모자 관계였는데 해체되었어요. 네, 일제 사주를 받은 러시아 네,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는데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는 모두 네, 일제 사주를 받은 러시아 정부, 즉 러시아 경찰들에 의해서 모두 해체가 되는 이런 어떤 불운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내내 뭔가 만들기만 하면 계속 탄압을 하면서 강제 해산시켰던 러시아 정부가 없어지는, 러시아 정부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17년에 바로 볼셰비키 혁명, 바로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던 러시아 정부가 없어지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여러분 뭡니까? 소련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해주 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이때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내내 탄압하던 러시아 정부가 없어지고 소련 정부가 탄생한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독립운동이 훨씬 더 쉬운 그런 어떤 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917년에 이때 연해주를 노령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연해주하고 노령은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노령에 모든 노령 지역에 한족계 중앙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다시 부활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소련이 탄생하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이 탄생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한국인도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인도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하나를 이제 이때 만들게 되는데 하바롭스크에서 바로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여러분 누가 만드냐?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연해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단체로서 한국인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회주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거는 3.1운동 이후부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 사회주의가 유입을 한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중인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연해주니까 바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계승을 해서 또 바로 무슨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단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일제강점기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 지역의 세 개의 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임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임정을 만드는 세 개의 기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르면 연해주의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름 뭡니까? 대한국민의회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다져주시고, 대통령은 이때 손병희, 부통령은 박영효,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승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해주를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고, 자, 이제 중국 상하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하이는 어디냐? 네, 바로 여기죠, 여러분. 상하이. 네, 시각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쌤이 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상하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시각적으로 상하이가 어디다라는 거를 여러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위치 파악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상하이는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네. 양쯔강이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중국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면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이 양쯔강이 흘러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상하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하이가 당시 우리의 독립운동의 중국 본토에서 거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 부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912년 신규식 박은식이 중심이 되어서 동제사 함께 구제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제사가 바로 이때 창설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쌤이 걱정이 돼서 강조를 드립니다. 동제사라는 어떤 기구의 단체 이름이 연해주나 다른 어디에서 이제 딱 나오면 여러분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동제사는 여러분 중국 어디? 상하이에서 1912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동제사가 중심이 되어서 1914년에 이때 우리 조선 청년들이 상하이로 굉장히 많이 망명을 해와서 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제사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 널리 통달한다라고 해서 박달학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또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러면 북간도고 박달학원이 여러분 어디다? 상하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915년 동제사 인사들하고 베이징 교포들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황제를 표방을 하는 바로 재정주의를 바로 정치 형태로 이들이 노선으로 삼았다가 그 이후에 공화정으로 자기들의 노선을 바꿉니다. 이분들이 공화주의로 지향을 노선을 바꾸게 되면서 공화정의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선언문 하나를 발표하시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1917년에 바로 이분들이 바로 발표하신 선언의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대동단결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915년에 역시 또 신규식 박은식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대동보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창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잡지로서 진단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간을 했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실증사학의 대표적인 단체인 진단학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1934년 그 진단학회가 바로 발간을 했었던 잡지는 진단학보고요. 그리고 상하이에서 대동보국단이 발간했던 잡지는 진단이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단은 상하이의 대동보국단, 진단학보는 국내의 1934년 진단학회라는 걸 여러분 꼭 구별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 보시겠습니다. 1918년에 바로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상하이에서 바로 무엇을 신한청년당을 바로 결성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신한청년당이 바로 누구를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하게 되냐면 김규식을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그래서 패배한 독일하고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이런 연합군이 바로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바로 맺었는데 이때 각 강대국의 대표들이 다 그 파리 강화회의에 모이니까 바로 이때 우리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리고 1919년 계속 김규식은 계속 여기 있었어요. 바로 이 파리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 신한청년당의 바로 이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21년 여러분 아까 이동희 선생님이 1918년에 연해주의 하바로프스크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 뭐 만들었다 그랬죠?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희 선생님이 하나 더 만들어요. 바로 이 상하이에서 바로 무슨 공산당을 또 상하이에서 창설을 하시냐면 21년에 고려공산당을 또 창설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주지역 보시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1910년에 대한인 국민회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분이 바로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을 한 주축이 되는데요.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이렇게 세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견해의 대립으로 안창호와 박용만은 대한인 국민회를 탈퇴해서 새로운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안창호는 1913년에 같은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박용만은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로 가서 군단을 하나 결성을 하게 되는데 그 군단이 바로 대조선국민군단이죠. 이거는 군대예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정말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그 대조선국민군단이 국내로 바로 바다를 건너서 하와이에서 바다를 건너서 국내로 진입을 딱 해가지고 일본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그런 어떤 작전을 목표로 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군사훈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만들어진 거는 1914년인데 이들의 최후 목표는 여러분 국내로 들어가는 거죠. 국내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진입할 적에 당시 여러분 국내 어떤 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국내 지부적 성격을 가지는 비밀결사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 비밀결사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거는 1914년이고요. 1915년에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에 있는 대조선 국민군단의 국내 지부인 비밀결사는 여러분 대자 띄시고요. 군단 띄시면 조선국민 이렇게 네 글자 남죠. 거기에다가 회 붙이면 됩니다. 1915년 조선국민회가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의 국내 지부로서 만들어지는 비밀결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910년, 13년, 그리고 14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고 그런데 임정이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임정이 결성이 되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치 워싱턴에다가 대사관 설치하듯이 그런 어떤 기구 하나를 워싱턴에다가 설치하거든요. 바로 임정이 대미 외교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설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워싱턴에 있었던 대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단체의 이름이 기구 이름이 뭐냐면 구미위원부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세 개의 단체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이 구미위원부 산하에 들어가는 그 구미위원부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시기별 통치 방식과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이 국내에서와 그리고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시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17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18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